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금융 NCS 1조 자격시험 대비해서 PB 영업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요, PB 영업 같은 경우에는 15문제를 내면서 점수로는 이제 30점인데, 이 PB 영업이라는 과목은 다른 창구 사무라든지 카드 영업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PB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입사해서 바로 맡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3년, 5년, 뭐 좀 길게는 10년 이상의 좀 은행에서 베테랑 여러 업무를 다 섭렵한 다음에 하는 업무가 PB 영업입니다. PB 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스톱 서비스죠. 그러니까 PB 한 사람이 예금이건 대출이건 여러 가지 업무를 토탈해서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라는 차원에서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PB 영업 같은 경우에 시대적으로 보면 IMF 이전에 은행들은 그 상업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요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뭐 돈이 많은 고객이라든지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우대해 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러다가 IMF 이후에 은행들도 문을 닫게 되고 대기업들도 문을 닫게 되면서 대마불사라고 하는 신화가 깨졌죠. 그러면서 은행들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공공성의 성격보다는 상업성 성격이 굉장히 강화되게 됐습니다. 커머셜 뱅크로서의 위치가 더 요구됐던 거죠. 그러면서 은행들이 과거에는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누구든지 번호표를 똑같이 뽑았지만 지금은 은행에 예금이 많거나 고객 기여도가 높은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룸에서 1:1 서비스 해주는 게 PB 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 모든 영업점에 가도 우리 공개되어 있는 번호표를 뽑는 곳이 있지만 구석 한쪽에 보면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PB 또는 VIP룸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고객에게서 어떤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의 배경에는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죠. 파레토 법칙.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80대 20에 있어서 전체 100 중에서 80보다는 요 20이 결국 기여를 한다는 거죠. 은행에서도 보면 고객 100명 중에서 사실은 20여 명이 실제로 은행에는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PB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고, 명칭은 PB라고도 부르고, 뭐 은행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플래너다라고 해서 FP라고도 하고,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웰스 매니저다라고 해서 WM 또는 뭐 FP 여러 가지 명칭으로 혼재돼서 지금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B라고 하는 PB 영업은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어떤 역량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283페이지 잠깐 펴봅시다. 거기 보면 주요 학습 내용에서도 소개되고 있지만 이 PB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성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직 젊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면 고객이 불만의 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애욱하는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경험과 경력 속에서 고객과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뒤에 가서 우리가 다룹니다만은 역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도 지식적인 것도 아주 많이 요구되고 있죠. 이 지식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해서 여러 상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 외에도 뭐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되는 상품의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에 대해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이 하려면 은행에 있는 상품 외에도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이 PB에 오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어때요?
거액의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또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들이 PB들에 대해서는 이 세제가 세법과 관련해서는 매년 일부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에서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변화되는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것은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세무팀에다가 또 의뢰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외에도 법률적 지식도 요구해요. 다만 여러분들 이 금융 NCS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이 금융 NCS에서 이 PB 영업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주로 다루는 것은 요 금융 상품이나 세제 뭐 이런 것들 관련한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된다. 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거 외에도 아주 폭넓은 지식. 자, 어떤 부분일까요? 경제적인 거. 경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매우 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객과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뭐 그렇지 않느냐? 어떤 것들을 갖고 우리가 경기 좋아지는 신호를 찾느냐?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PB들은 이런 어떤 상품에 대한 지식, 세제, 법률에 관한 지식 외에도 이런 역량, 인성적인 것도 키워야 되지만 또 뿐만 아니라 세계가 돌아가는지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게 뭡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 불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중동 쪽에서 이란과의 어떤 갈등 그리고 또 북한과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회, 세계 경제, 정치적인 전반적인 지식들을 아주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PB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그걸 수행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 NCS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이 금융 NCS 시험에서는 사실은 시험에 낼 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금융 NCS 자체가 시험이 사지선다 즉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죠. 객관식 사지선다로 출제되다 보니까 이 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제가 두 가지 각도에서 할 거예요. 하나는 시험 위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행에 근무를 하든 또 근무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어떤 지식들을 많이 습득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할게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또 시험만 관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들여다보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뭐 그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서도 조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 외에도 그 비금융 자산에 대한 상담 자문이라고 해서 뭐 부동산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 우리 부동산을 바라볼 때 뭐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을 뭐 할 겁니다. 이런 정도로 이 PB 영업은 공부하게 된다 이런 정도를 정리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84페이지 실무학습 보겠습니다. PB 영업, 은행 업무의 개괄 및 PB에 의한. 자, 은행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것. 사실 이건 이런 거 어때요? 시험에 내기 어렵죠? 그렇긴 하지만 시험에 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제 은행을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본점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본점이라는 말보다는 뭐 지원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점이라는 게 있죠. 대개 일반적으로는 입사해서 초기에는 영업점에 근무하다가 한 2, 3년 후에 일로 가게 되죠. 영업점도 본부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점포에서만 근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짧게는 한 2년 좀 길게는 한 4년 정도 있으면 다른 점포로 이동을 해서 어떤 직원 스스로 하여금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사고, 즉 컴플라이언스 부분이죠. 사고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하나의 점포에 있으면 고객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운 건 좋지만 그게 지나치다 보면 편의성을 봐줘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영업점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창구 업무 있죠. 로 카운트가 있고 이제 하이 카운트가 있는데 이제 창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예금 업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대출. 이런 예금 업무에 있어서도 보면 단순한 입출금을 하는 창구도 있을 수 있지만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 대출 업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가계대출 파트가 있을 테고 기업에게 해주는 기업대출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파트죠. 수출 수입 업무를 관장하거나 또는 환전 업무를 하거나 무역금융 뭐 이런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신용카드 업무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요 예금, 대출, 외국환 이러한 업무들은 대개 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해요.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데서만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신용카드는 겸용 업무예요. 신용카드 외에, 여러분 신용카드는 뭐 잘 아실 거고요. 별도로 이제 카드 영업이 있으니까요. 방카슈랑스, 즉 보험 상품을 보험회사 이해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방카슈랑스는 우리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면서 그냥 불어로 쓰고 있어요. 방카슈랑스. 이거 외에도 뭐 펀드 판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 업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겸용 업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본점에서는 주로 이 영업점과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한 지원적인 거죠. 예금과 관련해서 뭐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 그 다음에 고객을 관리하는 전체 고객 관리하는 부서,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에 대한 여신이라고 하죠. 우리 예금이라는 건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 돈을 받는 거니까 수신이고 대출이라는 건 여신이죠. 여신을 기획,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 외환 업무를 전반적으로 해외 어떤 다른 은행과의 관리, 외환 이런 거 외에도 뭐 기획, 인사,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의 업무 등이 있는 게 본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거기 보시면은 개인과 관련한 업무들이 있고 뭐 기업과 관한 거기 보면 이제 기업과 관련한 업무에서 보면 뱅킹 서비스가 있고 소호센터라고 있죠. 이 소호센터라고 하는 것은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러니까 우리 그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말하는 게 이제 소호죠. 예. 기업 지원, 전자결제 등등의 업무가 있고 뭐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씩 다 뒤에 가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그림 밑에 보면 은행의 고객은 개인 고객, 기업 고객. 보통 이거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 보면은 영업점도 개인 영업만 전담으로 하는 점포가 있고 기업 영업만 전담으로 하는 점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하는 추세들이 아주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체크 한번 할까요? PB는 PB 영업을 수행하는 직원인데 뭐 프라이빗 뱅커라고도 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했죠. 뭐 다양한 웨일스 매니저, 파이낸셜 플래너 뭐 등등의 용어로 하고 있다. 거기 265페이지 위로 셋째 줄 보면 PB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금, 신탁, 펀드, 연금, 보험 등등의 서비스,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대리점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바쳐서 보험 대리점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펀드 판매와 관련돼서는 자격증을 요구하거든요. 이런 자격증도 다 갖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번 PB의 이해, 거기 보시면 개인 고객에 대한 영업, 거기 보시면 셋째 줄에 방카슈랑스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번 밑줄 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고, 개인 영업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상품 개발, 다양한 업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PB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1인의 은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프라이빗 본부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죠. 특히 아까 요 세제와 관련되면 PB들에 대해서 전문 뭐 세무관리팀, 세무팀, 뭐 이런 전담팀들이 있고 법규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 PB들에게서는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영업점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번 영업점도 다양한 거기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을 높여서 고객들에 대해서 고객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5번에 보면 PB의 정의, 한국직업사전에서의 PB의 정. 그러니까 PB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보통 얘기할 때는 자산관리를 해주는 자산관리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까요? 결국은 행복이죠.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의 행복, 즉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삶의 질이 늘어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물론 돈이 많이 늘어나면 그 돈에서 재무적인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다른 요인들에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지 자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해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거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 관리라고 한 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궁극적인 건 이쪽이 PB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 PB라고 하는 것이 자산 관리라고 하는 재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재무적인 부분도 커버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용어로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액 자산가 동향 및 PB 필요 역량 했는데 거기 거액 자산가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0만 불, 과거에는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약 11억 원, 12억 원 정도의 금융 자산을 갖고 있으면 거액 자산가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정도의 그 우리나라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약 4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시대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그림 바로 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거액 자산가 시장 100만 불 달러, 100만 이상의 그 다음에 초거액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더 확대.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 뭐냐면 이 거액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객관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해 두셔야 돼요. 거기 우리나라의 부자의 경우 그 KB금융에 조사한 그 자료죠.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자산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하면 크게 금융자산이 있고 비금융자산이 있어요. 그럼 비금융자산이라는 건 보통은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자료도 있지만 여러분들 알아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이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비율이 국내 한국의 경우에는 보면 약 30% 대 70%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고객이 돈이 100억 있다. 그럼 부동산이 70억이라는 거예요. 금융자산이 30억. 그래서 어느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이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나 지금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점점 부동산 비중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금융자산 부분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거액 자산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유동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일부 파는 거죠. 그에 반해서 미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게 반대예요. 금융자산이 오히려 70%고 비금융이 일본도 과거에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지금은 역전됐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개인의 전체 자산을 보면 이 비금융 자산보다는 오히려 금융 자산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에 대한 비금융 자산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88페이지 보시면 PB의 필요 역량 했는데요. 이거 시험에 내기 딱 좋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따로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 필요 역량, 요거 많이 내요. 첫 번째,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사람들 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대면에서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대면에서는 조금 얘기를 못하고 뭐 글로 쓰는 데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PB는 고객과 대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거기 보시면 둘째 줄인가요? 대인관계 기술의 향상을 통해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니즈를 찾는 거죠. 니즈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맞춤형 자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PB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 자산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PB인 경우 어느 정도 경력과 연륜이 있다 보니까
고객에 대해서 문제 발생했을 때 일단 장소를 벗어나서 고객과의 어떤 1대1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걸 해결해 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고객이 어떤 목표, 우리가 이제 고객이 원하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대되는 수익을 얼마나 할지, 또 위험의 허용치를 얼마나 할지. 어떤 고객은 나는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해도 좋은데 고수익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손해나는 건 절대로 싫어. 나는 수익이 좀 적어도 손해나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해. 이런 고객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겁니다. 자기개발, PB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보험 대리점이라든지 펀드 판매와 관련된 상담 능력, 권유자문 인력이라든지 뭐 파생상품 권유자문 인력이라든지 다양한 자격을 따서 고객의 응대에 소홀함이 없을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뭐 성실하게 고객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아까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페셔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윤리적인 거, 그렇죠? 고객과의 관계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은, 특히 은행 직원들이 고객과 사적인 어떤 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자, PB 필요 역량 4가지를 얘기할 거죠.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직업 윤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PB 산업의 동향. 거기 뭐 은행 사업의 역량의 이해인데, 은행의 수익성이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국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하락.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과,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의 어떤 은행의 어떤 수익 구조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였냐면 예금과 대출 이자 간의 차이.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대 마진이라 그래요. 예대 마진. 그게 바로 지금 순이자 마진이에요. 순이자 마진의 부분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고금리 시대가 있었죠. 금리가 2자리 시대 때가 있다. 지금은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에서 남는 장사가 그리고 시중에 돈이 풍부해요. 과거에는 신용도가 좋고 담보가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담보가 있다? 신용도가 좋다?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신용이 높다면 은행 가서 대략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까지, 뭐 요즘은 2억까지도 늘어나고 있는데 1.5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이 예대 마진의 마진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예대 마진의 부분이 아닌, 거기 보면 순이자 마진의 부분이 하락하고 있다. 그럼 순이자 마진 부분은 하락하는 데 반해서 비은행 부분, 각종 수수료, 펀드 판매 수수료, 반값에 따른 수수료, 이러한 수수료 수입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상황이 현재 은행의 수익 구조가 이렇다. 즉 고유 업무에서의 수익은 점점 줄고 있고 여기서 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첫째는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은 아니죠. 이게 이자 수익이죠. 이게 비이자 수익이죠. 어디가 늘고 있다?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이자 수익이 크지만 점점 추세가 이자 수익은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비이자 수익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그래서 거기 이자 수익과 비자 나눌 수 있다. 거기서부터 넷째 주까지 해당된다라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밑으로 한 3번째인가요? 국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특히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인해서 순이자 마진이 하락하면서 이자 수익도 감소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그림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시점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그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얼마예요? 예대 마진이 11256, 여기는 3575니까 비중 자체는 예대 마진이 커요. 전체 비중 자체는. 그러나 요 이자 수익 부분은 감소 추세가 있고 비이자 수익 부분은 증가 추세에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비이자 수익 부분은 점점 이제 그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어떤 상대적 비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금액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과 비중이 그렇게 비중 자체,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비중에 대한 변화입니다. 절대 금액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2번에 보면 비은행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적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셋째 줄인가요? 비은행 부분 및 비이자 수익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런 쪽에다가 비중을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다음, PB 영업 과정에 의해. 자, PB 영업 과정에 의해,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차례를 시험에 대비하시면 돼요. 요것도 잘 내요. 고객의 어떤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려면 고객 창출이라는 게 있죠. 신규 고객을 발굴해야 돼요. 고객 창출. 거기 보시면 뭐 우리가 고객 창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때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광고성 문자가 왔는데 거기에 가입했을 때 회원 가입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입하게 됐느냐, 뭐 SNS를 통해서 알았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았냐, 뭐 포털에서 봤냐 등등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마케팅 기획할 때 어디에다가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걸 알기 위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창출이 있습니다. 고객 창출. 거기 보시면 그 박스 안에 그런 말 있죠.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뭐 SNS라든지 뭐 인터넷, 포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RFM에 따른 고객의 선별 및 분석이 이루어진다. 거기 보면 RFM, 용어 알아두실까요? RFM이 뭐냐? 그러니까 RFM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최근성, 가장 최근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최근성이라고 하는 리전시가 R이죠. 두 번째는 거래 빈도가 얼마냐? 프로퀀시. 그다음 끝으로 거래 금액, 머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해서요, 요 RFM 고객 창출관에서 RFM 분석이라고 하는 요 이니셜이 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요. 요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가서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다음, 고객 창출을 통해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가 뭔지, 그쵸?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고객 정보, 그럼 상담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고객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 정보도 있지만 시험에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또 따로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비재무적 정보. 재무적 정보는 뭐예요? 급여 소득이 얼마냐, 급여가 얼마냐, 은퇴 후의 자금은 얼마나 자산이 있느냐, 비금융 자산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재무적인 거예요. 비재무적인 건 뭐예요? 뭐 건강 상태가 어떠냐, 가족 관계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의 비재무적인 이런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그걸 통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설계를 하고, 먼저 설계를 하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상담, 자문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6번, 고객에 대해서 제안, 실행.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서 실행하고, 그러나 실행한 이후에도 뭘 해야 돼요? 피드백이 이루어지겠죠.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투자 사후 관리.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거기 보시면은 그 293페이지 뭐 고객 관리, PB 컴플라이언스. 요 컴플라이언스는 뭡니까? PB가 제대로 법규를 잘 준수하는지를 그 관리, 감독하는 것을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뭐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비해서는요, 요 다음 페이지 그 294페이지 가면 다음 시간에 요 고객 창출 과정, 그 다음 고객 상담 과정, 정보 수집 과정, 이거 다 하게 돼요. 하나하나씩. 그냥 시험만으로 얘기하면 일단 요 차례를 시험에 많이 내요. 차례. 어렵지 않죠? 상담을 하고, 고객 창출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고객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설계를 만들어서 비금융자 설계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안을 하고, 제안해서 고객가 동의를 얻으면 실행을 하고, 실행할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이러한 프로세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94페이지 하나하나씩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